자, 기본이론 과정 10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는 매주마다 기본이론 과정을 2강씩 촬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촬영을 많이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면 힘이 많이 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밍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2강씩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워밍업 기간은 끝났다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강, 4강, 많게는 5강 이렇게 해서 촬영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도 고려해서 진도 밀리지 않도록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수요응급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움이 때문에 여러분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수요와 수요량에 대한 용어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부동산 수요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1 그림에 펴는 게 수요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었죠. 참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을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급도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89페이지 보시면 2절 부동산의 공급이다 소개했는데 공급은 수요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사고자 하는 거였죠. 그럼 공급은 뭡니까? 팔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가 있죠. 참 모든 가격 또는 임료에 대응해서 판매하고자 한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즉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려서 우리 이제 부동산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동산의 공급량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모든 가격 또는 임료를 대상을 하는 것이고 공급량은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급량에 대한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89페이지 1번 챕터 보세요.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이다 소개되어 있죠. 5번째로 봅시다. 5번째로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세에 등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동산 공급이라 한다. 결국 사고자 하는 건 부동산 수요가 되겠지요. 팔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이란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 순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하는 거지요. 부동산 공급량이란 부동산의 특정한 가격이나 임료 수준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 이래서 부동산 공급량 용어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는 그럼 이 같은 부동산 공급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급도 유량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량 공급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저량 공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공급도 유량 공급이에요. 유량은 플로우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공급이다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일반 자산은 여러 특성이 있다. 이로인해서 저량 공급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량은 스톡의 개념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점에서의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분도 정리를 한번 보죠. 자, 부동산 공급을 분류하면 또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의 신규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공급. 자, 그리고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기존 공급은 재고 공급이다, 중고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건데, 자, 신규 공급, 기존 공급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아파트를 생각합시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신규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 자, 이와 같은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공급은 이래 생각하세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겠지요. 이 같은 걸 우리가 기존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뿐만이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공급을 우리가 이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단기, 장기 이 구분은 이제 뭐 6개월, 뭐 1년 이처럼 기간을 통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에 있어서 단기, 장기 개념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처럼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우리가 단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신규 공급이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을 뭡니까? 단기 공급이란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기는 신규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뭡니까? 기존 공급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기존 공급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장기입니다.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어때? 신규 공급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규 공급이 이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로써 구분하는 방법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 짧은 기간을 단기,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을 어때? 장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은 결국 기존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기 공급은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자 보세요. 신규택 공급량이다. 참 신규 공급은 어때? 유량의 개념이었죠? 유량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주택 재고량입니다. 재고량 현재 시장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처럼 주택 재고량이다. 자, 이는 어때? 기존 공급이 되겠죠. 이는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도 결국은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은 유량이지만 부동산의 여러 특성에서 저량 공급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유량 공급은 뭘 이야기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장기. 다음은 이제 저량 공급이라는 게 있죠.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단기의 개념이 되겠다. 그래서 장기 공급은 결국 신규 공급을 뜻하는 것이고 단기 공급은 기존 공급을 뜻한다. 여기서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도 과거에 한번 출제한 적이 있죠. 자, 유량 공급은 뭐로 변했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반면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튼 부동산 공급에는 이처럼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공급 역시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효 공급은 우리 흔히 실질적 공급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실질적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즉 유효 공급에 대해서는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판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 즉 판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실질 공급이다 할 수가 없다는. 자,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팔고 싶어 미치겠다는 이야기. 그러나 팔 아파트가 없네요. 그럼 이때는 실질 공급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는 판매 의사 여기에다가 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매 의사의 팔 능력까지 겸비가 되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공급도 이와 같은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공급 마찬가지로 사전적 개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팔고자 하는 것이지 이미 팔아버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앞으로 팔고자 한다. 아직까지 팔기 전이죠. 따라서 사전적 개념이 되어 있고 이때도 10개 팔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0개는 뭐가 됩니까? 최대 수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공급의
내포된 의미를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와 비교가 되셔야 되겠죠. 자, 저희들이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뿐만이 아니라 저량 수요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유효 수요, 실적 수를 의미했죠.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었습니다. 부동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즉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자,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비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봅시다. 90페이지예요. 90페이지는 양월 1번. 자,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이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이 있다. 유량 공급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뭘 의미했습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했다는 거죠. 다음 저량 공급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기존 공급 또는 재고 공급을 말한다는 겁니다. 참 기존 공급 이걸 다른 말로 어때?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골의 번. 자, 부동산 공급은 유효 공급 즉 실질적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생산자의 판매 욕구 즉 판매 의사가 되겠지요. 여기에 팔 능력이 뒷받침된 공급을 유효 공급 또는 실적 공급이란다. 부동산 공급은 가격 또는 임료수에서 생산자 기꺼이 공급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것, 즉 유효 공급 또는 어떤 실적 공급을 말한다는 겁니다. 양 3번 사전적 개념이다. 양 4번 최대 수량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부동산 공급량도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수에 대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말한다는 겁니다. 양 5번 첫 번째 중간 좀 봅시다. 부동산 공급자는 건설업자나 개발업자 같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된다. 우리 설명됐죠?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문 이해해 놓으시고 여튼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잘 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 교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2번 집부터 보시면 공급 곡선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분도 수요와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편에서 수요 함수를 살펴드렸죠. 일동에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그림을 편 게 수요 곡선이었어요. 자,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급 함수를 살펴볼 겁니다. 참 공급 함수로부터 공급 법칙을 도출하고 자,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공급 함수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공급 함수라는 것은 이처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 이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공급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역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기로 합니다. 자, 이처럼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합니다. 밑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거래된 지화는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이 아파트가 당해 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우리 공급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당해 지화가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파트의 가격 어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다음 아파트를 생산해내는 기술 수준이 어떠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술 수준이다. 다음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겠지요. 생산 요소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생산하는 건축 자재도 필요하겠지요. 또 아파트를 생산해서는 건설 현장에 노동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요. 또 아파트를 생산해서는 토지도 필요하겠지요. 이때 건축 자재비가 어떻느냐. 자, 이 노동의 대가가 뭡니까? 임금이지요. 그럼 건설 현장에 근로자의 임금이 어떻느냐. 토지의 가격이 여기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량이 달라진다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자재다, 노동이다, 토지다 이는 뭡니까? 생산 요소가 되겠지요. 자, 다음 건축 자재비, 임금, 토지 가격은 뭡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다. 결국 생산 요소 가격도
이제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뭐 대체제의 가격이라든지 보완제의 가격이라든지 금리, 다음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뭐 기대감 뭐 등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공급량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아파트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아파트의 공급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당해 재화의 아파트는 당해 재화 되겠죠. 당해 재화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가 바로 뭡니까? 공급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건데 이제 역시 아파트의 공급량에는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저하의 공급량에는 당해저하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떤지 여기는 기술 수준, 생산 가격 이들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일정하다 가정하고 오로지 아파트의 공급량에는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당해저하의 공급량에는 당해저하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예를 합시다. 가격이 2,000원 합니다. 가격이 2,000원이에요. 이때는 15개를 팔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 가격 2,000원이면 15개를 팔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품의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나머지 요인 일자다 가정했습니다. 결국 어떤지 원가도 다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은데 오로지 팔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더 많이 팔겠어요? 적게 팔겠어요? 더 많이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000원 때는 15개 팔고자 했는데 3,000원 상승하니까 이거 더 많이 팔고자 한다. 그래서 20개처럼 더 많이 팔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음 2,000원에서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럼 오로지 가격만 1,000원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은 원가가 들었는데 가격만 1,000원으로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이윤이 더 적게 남겠죠? 그래서 더 적게 팔고자 한다. 그래서 2,000원 때는 15개 팔고자 했는데 1,000원 하락하니까 어때요? 좀 5개 좀 더 적게 팔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요인은 일자단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이 2,000원에서 어때? 3,000원으로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때? 공급량은 15개에서 20개로 어때?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어때? 15개에서 5개로 감소하더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처럼 다른 조건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어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처럼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공급곡선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타는 게 바로 공급곡선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한쪽 측인 가격을 한쪽 측은 공급량을 설정하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쪽 측은 가격, 한쪽 측은 양을 설정했는데 경제학은 수학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달리 관행적으로 Y축에 뭘 표현합니까?
가격을 표현한다. 그래서 기호로 어때 우리가 P 이렇게 표현했죠. 제로 X축은 양이다. Q 그럼 P제로 Q 좌표 편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2,000원 할 때는 몇 개? 15개 팔고자 했다. 그래서 2,000원에 15개 대응하는 이 점을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3,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3,000원 때는 몇 개 팔고자 했어요? 20개 팔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3,000원에 20개 대응하는 자, 이 점을 찍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이제 1,000원 합니다. 1,000원으로 하락하니까 이때는 어때? 5개 팔고자 한다. 5개 대응하는 자, 이 점을 찍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을 연결하면 자, 이와 같은 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공급선 영어로 표현합시다. 공급은 supply, 곡선 커브다. 그래서 supply 커브 적어서 공급선은 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디맨드 커브라서 D 이렇게 표현했죠. 공급선은 supply 커브라서 S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럼 공급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렸네요. 자, 잘 보세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 공급선이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 사이엔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림 표현한 게 공급 곡선이기 때문에 공급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 도출하고 공급선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수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자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었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공급 법칙 역시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 가격과 공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림 표현한 게 공급 곡선에 따라서 공급선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또 살펴봅시다. 자, 91페이지를 보세요. 91페이지는 2번 챕터 공급 곡선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봅시다. 공급 함수를 통해 공급 법칙을 도출했지요.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호로 1번입니다.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간다면 아파트의 공급량과 아파트의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함수 관계를 아파트의 공급 함수다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아래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고 아파트의 공급 함수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7, 8에 판서를 해드렸어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양거로 2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입니다. 당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자든 가정하에 이 가정을 틀어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정하다. 이 같은 가정하에 당해제의 가격과 공량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지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한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공급 법칙이란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한다는 겁니다. 양호 3번. 당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은 모두 일자다 가정하에 당해제 가격과 공급량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공급 곡선이란다. 그 아래줄 그 부분 봅시다. 자, 이러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92페이지는 상단에 박스 들어있죠. 박스에 공곡선 넣어드렸습니다. 자, 공곡선 기호로 S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공곡선 어떤 모습입니까? 이처럼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그림 통해서 공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3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소개되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네, 이분도 여러분이 똑같은 논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 지난 시간까지 수요 곡선을 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게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게 수요의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저희들이 공급선을 그렸습니다. 공급선인데 Y축이 뭡니까? 자, 가격. 이때 가격은 당해저와 가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Y축에 설정한 이처럼 당해저와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자,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 상승합니다. 2,000원 때는 어때? 15개 팔고자 했지요. 자, 그럼 2점이 되겠지요. 3,000원이니까 이때는 어때? 20개 팔고자 한다. 2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이 어때? 증가하죠. 공급량이 증가해서 어떤 게 가졌어요? 공급선 내에서 2점에서 2점으로 어때?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증가니까 예,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합니다. 참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2,000원 때는 15개 팔고자 했죠. 2점입니다. 1,000원으로 하락하니까 이때는 어때? 5개 팔고자 한다. 2점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급량이 감소해서 참 공급선 내에서 2점에서 2점으로 때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감소했으니까 어느 정도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Y축에 설정했던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니까 있을 때 공급량이 변한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신가?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네, 공급량의 변화다라는 이야기에서 공급량의 변화는 Y축 설정했던 당해저의 가격이 변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공급량이 변하겠죠. 자, 네, 공급량이 변한다. 이로 인해서 어때?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를 뭐라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자, Y 설정했던 당해저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공급량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인데 증가니까 어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가격이 하락합니다. 참 당연히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공급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네요. 감소니까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한다. 결국 뭡니까?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어때?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공급량의 변화나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수요량의 변화나 논리는 어때?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겠죠. 여튼 자, 당해저의 가격이 변해서 자, 공급 함수에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이를 뭐라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공급 함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자도 묶었던 이 요인들이라는 이야기요. 일자 묶었던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봅시다. 자, 먼저 기술 수준입니다. 자,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오로지 기술 수준만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기술 수준이 어때? 향상된다. 또 기술순이 어때? 퇴보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한번 살펴보시다. 자, 역시 다른 요인은 모두 일정합니다. 오로지 기술 수준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팔 가격은 2,000원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과거에는 이만큼 만들어서 팔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는데 이제 기술순이 향상이 되니까 생산해서 팔고자 하는 양은 어때? 더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그럼 기술순이 향상되면 생산해서 팔고자 양은 더욱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죠. 다음 팔 가격은 3,000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술순이 향상되면 어때? 생산해서 팔고자 양은 이보다 어때? 더 많아지겠죠.
만 원이다. 자,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 보시면 자, 이와 같은 이제 공급선을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당초 공급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기술순위 향상이 되니까 공급선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이야기. 그럼 당초 이 공급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정리합시다. 길순위 향상은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 이때도 어때요? 모든 가격이 적용되니까 공급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이로 인해서 공급선 자체가 이런데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길순위 퇴반 경우로 생각합시다. 자, 다른 요인 다 일정합니다. 오로지 기술순위만 퇴보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팔 가격은 2,000원 일정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그럼 기술순위 퇴보하면 생산해서 팔고자 양은 이보다 어때? 더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 다음 가격은 3,000원입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는데 기술순위 퇴보하니까 생산해서 팔고자 양은 이보다 더 적어진다. 자,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이와 같은 공급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당초 공급선 이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인데 공급선이 어때?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기술순위 퇴보하자 공급선이 이렇게 변하더라. 그럼 당초 이 공급선이 자,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했다 할 수 있겠지요. 점 기술순위 퇴보는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느 쪽이 됐습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처럼 자, 기술순위 변하니까 결국 어때? 공급선 자체가 어때? 이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술순위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Y축에 설정해놓은 당해자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Y축 설정해놓은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급의 변화는 뭘 합니까? Y 설정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어때? 공급량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은 2,000원으로 어때? 똑같습니다. 가격은 2,000원 똑같지만 자, 공급량은 과거에 어때? 이 크기에서 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자, 이 크기에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동일한 가격에서 공급량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때? 공급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했죠. 공급의 증가는 공급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자, 공급의 감소는 공급선은 어쩌? 좌측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Y 설정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결국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를 가려서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수요의 변화와 논리는 어때? 대동소이하죠. 자, 여튼 여러분들 여기서도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잘 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어때? 공급량의 변화다 변했죠. 다음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선 자체를 이동시킨 것을 어때? 공급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먼저 용어 정리하시고 다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있고 공급의 변화 요인이 있다.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라 했어요. 항상 우리는 당해자가 뭐다? 이걸 빨리 찾자는 이야기예요. 당해자보다 빨리 찾아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되어 있고 당해자 가격 이외의 게 변하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파트 매매 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지요. 그럼 자, 당해자의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바로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공급량의 변화 요인인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 자, 그럼 이때 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선 내에서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 있지요.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선 내에서 감소가 돼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것은 이제 공급함수에서 당해적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외의 이 요인이 변하면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의 변화이다. 이때 공급의 변화인이 변해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공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공선 자체는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급량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디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다. 그럼 당해저 가격 이외 있게 변하면 공급함수에서 당해저 가격 이외 있게 변하면 어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졌을 때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다. 뭡니까? 당해저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함수에서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면 어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인 공급의 변화를 잘 구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여러분 교재 93페이지예요. 자, 양호 1번.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여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1. 뭐랍니까? 공급량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공급량의 변화다. 자, 이는 어때?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 보니까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이는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동일한 가중에서 공급량이 변하여 공급선 자체 이동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때 공급의 증가는 공급선을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켰죠. 공급의 감소는 공급선 자체로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1. 뭐랍니까? 공급의 변화란다. 그래서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공급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겠죠. 1. 공급의 변화란다. 참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양으로 3번.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서 박스에 공급 함수, 공급량의 변화인 공급의 변화인 들어있죠?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이처럼 공급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공급량의 변화에 대한 건 딱 하나 있는 거지요. 바로 뭡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이니까 당해저가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이때가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의 변화율은 공급함수에서 당해저의 가격인 아파트 가격 어때? 이외의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변했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당해저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고 그 아래 칸 아파트의 가격 이외의 요인인 기술 수준 생산료 가격 등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박스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고로 4번입니다. 양고로 4번은 이 내용이에요. 시험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냐 감소시킨 요인이냐 이걸 구분하자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때?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냐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냐 이걸 구분하자는 겁니다.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얘기는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얘기는 공급의 어때?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길수는 이미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자, 길수의 향상은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지요. 다음 길수의 퇴보는 공급을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자, 특히 공급 쪽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또 어때? 집중적으로 또 출제적인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부분이다.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오로지 생산
요소의 가격만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생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어때? 원가 부담은 늘어나겠죠. 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들겠지요. 그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했죠.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축 자재비다. 자, 이도 생산 요소 가격이 되겠고, 다음 이제 건설 현장의 근로자의 임금도 생산 요소의 가격이 되겠지요. 다음 토지의 가격도 생산소의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건축 자재비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임금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들은 모두가 뭡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로해서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이사하는 얘기요.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늘어나겠죠. 공급은 감소한다. 자, 건설 현장에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원가 부담이 늘어나겠죠. 공급은 감소한다. 다음 토지 가격이 상승할수록 원가 부담 늘어난다.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반대로 이제 건축 자재비가 하락합니다. 또 건설 현장에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 가격이 하락한다. 이들은 모두가 생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되겠죠. 공급은 증가한다. 자, 보세요. 건축 자재비가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 줄어들겠지요. 자, 임금이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 토지 가격이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도 이분 많이 주자 보니까 최근엔 이렇게 또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자, 시멘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한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멘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시멘트는 뭡니까? 생산 요소예요. 요소가 시멘트 가격이니까 생산소의 가격이다. 어쩌면 건축 자재비다 할 수 있겠죠.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원가 부담은 늘어난다. 따라서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은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하락할수록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요소 가격 말씀드렸고, 다음은 금리 살펴드립니다. 사실 여기는 대체재 가격이다, 보완재 가격이다. 이 부분은 우리를 굉장히 혼동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수요 쪽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분도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관련해서 수요 쪽만 정확히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 봅시다. 금리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자율이다 할 수 있겠는데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자 비용 부담이 많이 들겠죠. 따라서 돈 빌려서 아파트에서 공급을 합니까? 아니겠지요.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다음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아파트에서 더 공급시키려 한다.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조세 살펴봅시다. 조세 또는 세율이다. 자, 보세요. 이 세율이 인상될수록 세금 부담 늘어나겠죠. 따라서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겠다. 자, 세율이 인하될수록 세금 부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법상 규제입니다. 자,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공급은 공급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규제를 완화시키는, 규제를 풀어주면 당연히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기대감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여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팔겠어요? 떨어진 다음에 팔겠어요? 지금 팔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어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니까 이는
신규 공급일까요? 기존 공급일까요? 기존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네, 기존 공급이다. 즉 단기가 되겠습니다. 단기. 다음 이제 또 우리 건설업자 입장에서 합시다. 건설업자에서는 앞으로 아파트의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의 더 떨어지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윤 적게 남겠죠. 앞으로 아파트 생산에서 공급을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신규 공급은 어때?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파트의 하락할 것이다. 참 기대감이 팽배하다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부동산 공급에는 이처럼 기존 공급, 신규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장기 구분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 장기 구분이 없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단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를 고려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다면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이걸 살펴드렸습니다. 여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자체는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공급선 자체는 어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94페이지를 보세요. 94페이지 양골 4번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공급의 변화에 변하여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박스 한번 봅시다. 박스에 공급의 증가 요인 감소가 나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그래서 1, 2, 3, 4번 다 외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 항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급의 증가냐 감소냐 이걸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기술순의 향상이다. 설명드렸죠. 자, 기술순의 향상은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생산 요소의 하락입니다. 자, 이처럼 생산 요소의 하락은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괄호 보세요. 사례 들려드렸죠. 건축 자재비의 하락이다. 자, 이처럼 건축 자재비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임금의 하락이다. 다음 토지 가격의 하락이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4번. 자, 동그라미 3번에 남아있는 저 심화 과정에서 별도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4번 봅시다. 금리 이자율의 인하다. 자, 참 금리 이자율의 인하는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이제 조세 세율의 인하다. 참 조세 세율의 인하 역시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 완화다 나와 있죠. 공법상 규제를 어때? 풀어줄수록 공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자, 단기적으로 이 변화가 있네요.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다. 참 자,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야. 이때 우리가 단기 이걸 고려한다면 공급이 어때? 증가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단기는 기존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아래 칸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 길순의 퇴보입니다. 자, 처음 길순의 퇴보는 공급을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생산 요소의 상승입니다. 처음 생산 요소의 상승은 어때?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이 나와 있죠. 건축 자재비의 상승, 자, 임금의 상승, 토지 가격의 상승이다. 이들은 모두 어때?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금리, 즉 이자율의 인상입니다. 처음 금리,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조세 세율의 인상이다. 역시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의 강화다. 공급을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 2, 3, 4, 5 항목을 보시면서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냐 감소시킨 요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라면 공급선 자체를 어때?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이 되면 공급선 자체로 때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 여러분 교재 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교재 9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심화학습이다 이 내용이 들어있죠. 이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율을 구별해 봤습니다. 다음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율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는 자,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인구, 소득, 기여도 이들은 어디입니까? 수요 함수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구, 소득, 기여도 이들은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기술 수준, 생산 요소이다. 이들은 어때? 공급 함수만 들어있네요. 그죠? 따라서 이들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체제의 가격이다. 자, 보완제의 가격이다. 뭐 금리, 자, 조세, 자, 공법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이들은 어때? 수요 함수 들어있고 공급 함수 들어있죠? 따라서 이들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면서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면서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어느 쪽을 고려할 것인가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 때 문제를 풀어가면서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그 과정에서 또 하려야 되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 이 분야도 먼저 기억하세요. 자, 인구, 소득, 기여도 이들은 어디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다음 기술 수준, 생산 가격은 이들은 어디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지문에 자, 인구, 소득, 기여도 나면 무조건 어때? 수요를 떠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술 수준, 생산 요소에 나면 무조건 뭘 떠올린다? 공급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문에 인구, 소득, 기여도 나면 결국 수요가 증가냐 감소하냐 판단하셔야 되겠고, 기술 수준, 생산 가격 나오면 공급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시막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인구수, 소수는 기여도다. 이는 어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동그라미 2번 길수준, 생산 요소가 나오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인구, 소득, 기여 나오면 무조건 수요를 떠올리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냐 감소하냐 판단이 돼야 되겠고, 길수준, 생산소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공급을 떠올리자. 그래서 공급이 증가냐 감소하냐 이 판단이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 3번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 금리, 조세, 규제, 기대감 등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면서 공급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고려할 것인가 판단이 되셔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동사 3번 이 관에서는 저희들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인구, 소득, 기여도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동그라미 2번 길수준, 생산 요소 가격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 부분만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챕터 부동급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